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죠.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합니다. 실화가 바탕입니다. 2014년 알케이다에 영된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2천만 유로 약 270억가량을 썼습니다. 정부의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1940년대 나치 시절 되돌아오지 않은 750명의 시신을 찾기 위해 무려 80년이 지난 2009년 독일 당국은 중단됐던 유해 발굴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가족들도 찾기를 포기했는데 말이죠. 왜냐? 국가란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힘들여 번 돈을 세금으로 내나요? 왜 황금 같은 청년 2년을 군대에서 보냅니까? 내가 국민으로서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재난과 위험에 부딪혔을 때 국가가 나서줄 거란 믿음 때문이죠. 그러라고 국가가 있는 겁니다. 바다에 쓸려갔을지도 모를 유해를 찾느라 세월호 인양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쓴다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원외교와 최순실 예산으로 빠져나간 수백 배, 수천 배의 돈은 아까운 줄을 모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태극기만 흔들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무슨 죄입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슬슬 바람이 세기 시작합니다.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 목요일 점점 바람이 새어갑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아침이 되면 좀 나아져요, 또. 자, 제가 오늘, 브리핑을 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아, 오늘은 바람이 새는 날이구나. 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첫 뉴스는요? 네, 해수부가 어제 오후 4시 반 정도에 긴급 브리핑 열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5분 정도에 세월호 선수 자연 근처에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골 등을 발견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미수습자 가족들이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5시간 후에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발견된 유골은 사람이 아닌 동물의 뼈 조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제 다행스러운 뉴스라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 해수부에서는 유출될 리가 없다. 가능성 유실. 극히 낮다. 유실 낼 리가 없다. 그렇게 말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딱히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구멍이 많지 않느냐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 뼈 조각은 그 배에서 흘러나온 뻘에서 우연히 발견한 거거든요. 거기를 뒤진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출이 가능하다는 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뼈 조각도 10cm 이상 크기라고 하는데 가능하다는 게 보여진 거죠. 예. 그동안 해수부가 극히 낮다, 없다, 뭐 사실상 이런 얘기만 해왔는데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실제 해수부는 제대로 다 막았다고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제대로 막질 않았어요. 그죠? 구멍이 너무 많아요. 예, 현재. 곳곳에 방지망 사라진 곳이 많고요. 게다가 해수부가 인양 과정에서 세월호 꼬리 왼쪽 차량 출입문, 그러니까 램프 잘랐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결과로요. 가로 7.9m, 세로 11m 크기의 가장 큰 구멍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10m면. 네. 이게 아파트 2층 높이에요. 2층 높이에 구멍에 뭐가 못 나갑니까? 심지어 그 구멍 그대로 지금도 방치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건 근데 물속에 있을 때 낸 거거든요. 네. 자른 거거든요. 또 자른 곳이 많아요. 네, 뱃머리 들면서 찢긴 왼쪽 바닥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각각 6.5m, 7.1m 길이에 15에서 18cm 너비의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유실 방지망은 없다고 해서요.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게다가 세월호 자연의 창문과 출입구 등 100개가 넘는 구멍에도요. 접근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구멍이 그대로 뚫린 채 인양됐다고 합니다. 이게 유실이 안 되면 기적인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거꾸로 3년간 뭐 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100개잖아요. 100개 구멍이. 예.
그럼 3년 동안 100개를 못 막았다는 거잖아요. 전혀. 그래서 더욱 이게 일정이 없던 인양이 갑자기 결정된 거 아니냐. 사실 인양이 된다는 얘기는 항상 예고가 돼 있었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언제 그렇죠. 된다 언제 된다 언제 된다. 그게 안 지켜졌을 뿐이죠. 날짜가 계속 밀렸죠. 네. 네. 올해 4월에 된다는 얘기도 사실은 작년에 나온 얘기긴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지켜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 탄핵이 되자마자 4월이 아니라 3월에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 인양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인양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거꾸로 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언제든지 인양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네, 해수부가 지금까지 전혀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런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구멍이 많은데 어떻게 유실이 안 된다고 극히 낮다고 자신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7m, 11m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국내 존재하는 모든 차는 그걸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 크기인데. 게다가 원래 있던 창문, 출입문, 사실 이 창문 출입문이 중요한 게 객실이 난 거거든요. 이게 창문이나 출입문이. 여기로 어떻게 유실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인양할 만한. 그동안 준비를 안 한 거고 갑자기 한 거다.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친박 집회에서 활약했던 정미용 전 아나운서가 최근에 한 말이 있습니다. 지난 25일에 또 친박 집회에 나가서요.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비용을 두고 바닷물에 쓸려갔을지 모르는 그 몇 명을 위해서 수천억 원을 써야겠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세월호를 이제 건져내니까 광화문 앞에 기어 나와서 축제판을 벌이고 있다. 자, 기어 나와서. 예. 네. 아직도 광화문 세월호 천막을 치우지도 않아서 자신이 불로도를 들고 가서 다 밀어버리고 싶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태극기 집회, 소위 친박 집회 무대 위에 올라와서 열심히 마이크를 잡았던 그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하라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취소했죠. 예. 네. 그런 뜻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저는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랄까요. 그 친박 진영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 사고방식이나 좀 말한 그 멘트들이 여실히 그쪽 수준 인식 체계를 드러내서 헷갈릴 일이 없구나.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죠? 예. 세월호를 건지니까 광화문에 기어 나와서 축제판을 벌인다느니 불도저를 밀어버리겠다느니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안 됐어요. 저는 이런 분들이.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알렸는데요.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내용도 조금씩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받으면서요.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뇌물 같은 더러운 돈 받으려고 대통령 한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했고요. 받은 돈이 영원이다. 통장 받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이게 해명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430억을 무슨 통장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뇌물로? 이렇게 말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검찰이 납득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 참 본인들은 통화도 대부분으로 했는데 다른 통장이 전혀 없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때까지의 그 지출 관행으로 보면 다 최순실 씨나 최순실 씨 일가에서 집도 대납해 줬다는 건데 뉴스를 안 보시나? 네. 통장에 뇌물이 430억 입금되지 않지 않았냐? 이게 어떻게 반론이 되죠? 이게 너무 일견적인 반박입니다. 이건 정말 초등학생적인 발상인데. 아, 그러니까 검찰 앞에서 자신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검찰이 납득될 만큼 그리고 나중에 판사가 그 끄떡일 만큼의 반론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걸 듣고 누가 반론이라고 합니까? 근데 이걸 반론이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아, 대단한데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격앙되게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요.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쪽 사람 말에 따르면요. 당시 검찰 수사팀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의료진을 부르는 방안까지 논의할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검찰은 뭐 탈진으로 중단된 적은 없다고 했다고 하던데 하마터면 아프실 뻔한 거죠. 네. 아프실 예정이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마터면 아프실 뻔했는데 사실 2시간 단위로 쉬었으면 검찰이 배려를 많이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상황에 따라서 아프실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본인은 검찰에서 자기 변호를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끝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검찰 격려도 하고 웃는 얼굴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초보 피해자의 착각이라고 자꾸 말씀드렸는데 웃는 모습을 보니 구속영장은 청구될 것 같다고. 어쨌든 아프실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받지 않냐. 그러니까 흥분해서 격앙된 목소리로 자기를 변호했다는 거잖아요. 자신만만하게. 네, 그래서 영장 청구도 예상 못해서요. 당황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보 피해자의 착각을 변호인단이 바로 잡아주지 않은 거예요. 계속. 변호인단도 얘기가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자신이 말만 딱 제대로 그 환한 표정으로 해버리면 그게 아무리 말이 안 돼도 다 됐잖아요. 왜 다들 눈도 못 마주치고 받아 적기만 했었죠. 네. 적자 생존이라고요. 아직도 적자 생존, 적는 자만 살아남는다? 예, 그렇죠.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적자 생존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시절에 하던 패턴으로 그대로 한 건데 그 논리 수준이 너무 낮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이요. 어제 국회의원 77명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지만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서명까지 했으면 이름 공개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유승민 후보가요. 어제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이어서요. 원내 정당으로서는 다음으로 후보가 확정된 겁니다. 네, 후보가 이제 확정돼 가고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확정이 다 되는 거죠. 다 모든 네, 정당이. 대진표가 나옵니다. 원내 정당은. 아, 그러고 보니까 3월 30일 내일이 재국민 선거 신청도 마지막 날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예, 후보들도 이제 막바지지만 경선 과정이. 재국민들 중에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인터넷 신청도 이번에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내일까지. 현지 시간 내일까지입니다. 3월 30일.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정의당은 뭐 진작에 확정이 됐고, 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모든 후보, 마지막이 이제 국민의당이죠? 예. 확정이 되는데, 대선 관련 뉴스, 이게, 첫 번째 나온 뉴스네요. 주시하게 좀 달아보자면, 각 정당 후보 승리 멘트가 뭔지, 일성이 뭔지, 이거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우선순위를 뭘로 보는지, 그게 드러나거든요. 어제 유승민 후보는 단일화에 목맬 생각이 없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단일화가 무산돼도 대선을 완주하겠다. 예, 이 얘기를. 왜냐하면 이제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는 보수 진영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단일화 압박을 받겠죠. 예, 근데 거기 휩쓸려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홍준표, 유승민만 놓고 여론조사를 하면 이긴다고 유승민 캠프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오늘 나올 이현 의원과도 그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조건이 되면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 조건을 뭘로 거느냐 단일화에. 그게 문제가 되겠죠. 예. 만약에 홍준표, 유승민 두 분 중에 누구든 보수 단일 후보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 이후에 없었던 15% 이상의 보수 후보 가능성 상당히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어제 계속해서 기자들이 그래서 단일화 관련된 질문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요. 진박에 대한 인적 청산 확실히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잠깐 말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에서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사드 찬성하라는 거죠. 예. 그런 전제를 달긴 했지만 국민의당에는 예. 국민의당이 그런 요구를 했고 시기적으로는 다음이 자유한국당 후보 확정되는데 여기는 경선이 없어요. 여기는 여론조사를 오늘 내일 하고
그리고 모레 금요일 날 하루에 다 결과를 발표해서 하루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선 메시지가 없으니까 나중에 짚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민주당이 결정이 되죠. 월요일 날 다음 주. 네, 결선 투표가 없다면 월요일 날 확정됩니다. 네, 문재인 후보 현재로서는 유력한데 문재인 후보의 첫 번째 호남 경선 메시지는 굉장히 평이했어요, 사실은. 호남 뜻은 정권 교체 하라는 거고 믿음에 보답하겠다. 누가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근데 이제 호남을 다들 거론하잖아요, 야권 주자들은. 전통적으로 호남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했죠, 실제.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호남에서 이제 경선 이기면서 역전이 시작됐고, 상징적인 지역인데, 근데 저는 이번 대선에서는 PK라고 그러죠, PK.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을 주목해야 한다. 이 PK가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야도라고 그랬거든요, 야도. 그렇죠. 예,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근데 지금 30대 중반, 40대까지도 초반까지도 야도였던 기억이 없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1990년도죠. 아예. 노태우 민정당, 김종필 공화당, 그리고 김영삼 통일민주당. 3당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에서 그 오랜 시간, 야권의 리더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는 보수정당하고 섞인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부울경이라고 불리는 이 PK 유권자들이 보수화가 되죠. 여권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완전히 야도에서 여권 성향으로, 왜냐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표가 그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대략 30여 년간 항상 이 지역은 보수정당을 선택해왔단 말이죠. 이 PK 지역에서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보수정당의 2배, 10년에 3배가 넘기도 합니다. 이런 적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에요. 예. 그동안 야권이 호남을 강조해왔던 게 이제 TK, 대우영부, PK. 이 지역에서는 야권이 30여 년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호남을 석권해야 애초부터 싸움이 가능하다. 이런 인식에 기초한 것이기도 한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보수 진영에서 PK를 잃으면 집권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번 대선은 PK가 아주 주목 대상이다.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이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되겠죠. 수요일일 겁니다, 아마. 지금 추세로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유력하죠. 예. 네, 어제 PK에서도 압승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이제 민주당하고 경쟁 관계니까 호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호남 경선을 민주당보다 하루 이틀 먼저 치렀어요. 이틀인가요? 언론 노출도 충분히 됐고 왜냐하면 곧이어 민주당이 이어지니까 그리고 그 60%대를 압승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거는 것도 제가 보기엔 마케팅 프레임이 좋았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안희정 후보가 이제 후보로 선출된 확률이 호남 경선 치르면서 하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 표가 일정 정도 그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종합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엔 지지율에서 안철수 후보가 밴드 매건 효과 소위 말하는 그게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확실히 나타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근데 이 승리 메시지가 좀 아쉬워요. 이게 뭐냐면 일성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일성이 이제 문재인을 이기라는 호남의 명령을 기필코 완수하겠다. 이게 일성이거든요. 호남의 경쟁자고 호남 베이스 정당이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 같은데 호남이 문재인을 이기라고 명령했을 리가 있나요? 정권 교체하라고 명령했겠죠. 이건 국민의당의 명령이죠. 호남 명령일 수는 없는데 누가 이 연설문을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사이즈가 너무 작아 보여요. 문재인을 이기라고 명령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데 이 메시지 전략은 저는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민의당이 선택한 문제죠. 자, 제목 하나 정도 더 짚어볼까요? 네, 김경준 씨가요 어제 만기 출소했다고 알려드렸었는데요. 저희가 하루 먼저 짚었죠. 네. 네. 법무부가 미국 국적인 김 씨를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외국으로 강제 퇴거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저희 관심 사안이어서, 예.
전화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미니로. 어제 만기 출소한 김경준 씨를 직접 면담하고 온 분이죠.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이 이 BBK 사건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는 전 잘 몰랐습니다. 네, 제 사무실에 가면 5년 된 약도가 있습니다. 저는 7년 된 약도가 있습니다. 저보다 한 수 위시라는 건 제가 늘 알고 있는 건데. 어제 김경준 씨를 굳이 만나신 이유와 그리고 만나셔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김경준 씨의 지인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온 셈인데요, 결국은요. 네.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본인이 유죄라면, 본인이 주가 조작 사건에 책임이 있다면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유죄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네, 거기까지 민주당으로 보도됐는데.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돼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모두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도 네 개 책임이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저도 언론을 통해 접했는데 네. 좀 구체적인 얘기가 저 듣고 싶어서 전화 연결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했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는 저도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제 질문에 네. 김영 씨가 답을 하는 형식이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LKE뱅크와 네. BBK 그리고 옵셔널 벤처스 이 3회사 간의 관계 그리고 다스 등을 비롯한 투자금의 투자 또 하나은행의 투자 그리고 자금의 다스로 190억 중에 140억을 돌려줍니다. 돌려주는 속에서의 어떤 결정적인 단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인데 아직은 그 내용을 밝히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게 김경준 씨의 지금 판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의원님은 얘기를 들으셔서 내용을 이제 알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의원님도 나중에 밝히시겠다는 거고. 예, 기록을 김경준 씨가 했던 여러 가지 소송이 있고 또 반대로 김경준 씨 자신의 형사 기록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기로 했고 그것을 검토한 뒤에 판단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상을 규명할 건지는 그때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김경준 씨의 주장을 들으셨고 그리고 이미 5년 전부터 사실은 BBK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고 계시니까 질문을 했더니 답변을 했고 그 답이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를 보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재판 기록들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 오래된 사건이고 워낙 당시에도 여러 이상한 회사 이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렸는데 네네. 간단 요약하면은 LKE뱅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 처음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였죠. 나중에 김경준 씨하고 하나은행의 주주로 들어왔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BBK 옵셔널 벤처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BBK는 김경준 씨가 대표이사였고 근데 이 세 회사가 사무실을 같이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경리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회사에.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LKE가 BBK를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상의 모자 회사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그리고 나서 LK가 나중에 LK 모든 직원이 옵셔널 벤처스로 다 옮겨가죠. 네. 예, BBK 옵셔널 벤처스를 이제 주식을 인수하게 됩니다. 예, 직원도 다 같이 옮겨갑니다. 물론입니다. 예. 다 한 몸이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 다 한 몸이라면 옵셔널 벤처스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개미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다 한 몸이라면 이 실제 주인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요약하면. 과거 정호용 특검에서 예. 도곡동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다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BK에 투자를 하는데 그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그 정도는 밝혔습니다. 이상은 씨라는 얘기인데요. 문제되는 아까 하신 바와 같은 LKE와 BBK 옵셔널 벤처스의 자금 흐름 관계에 대해서는 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운대 동영상 BBK를 설립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부풀려진 것이다. 사업 규모를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해명 아닌 해명에 불과했고 그것의 상관성을 전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미완의 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사를 다 제대로 못했고 특검도 있었지만 사실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의 특검 수사를 그냥 국밥 한 그릇 먹고 끝냈죠. 예. 그래서 미완의 수사였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고, 예, 이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2007년인데, 근데 아직도 이 사건을 들고 계시군요. 네. 진상은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개인, 혹시 5년씩이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며 계속 매달리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아, 그렇습니까?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을 개인적으로는 뭐 친분이 있거나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걸 보면서,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저는 그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고요. 최초의 이 사건을 접할 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법사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뭐 현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후발주 하시군요. 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아직 이제 다 워낙 복잡한 사건이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해결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네네. 없고 앞으로 이제 검토해 갈 것이고 다시 다룰 것이고 증거들을 확인해 갈 거라고 말씀하신 건데 김경준 씨가 이제 강제 추방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BBK 직접 관련된 건 아직 공개하실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아마 오늘 오후쯤에는 출국이 거의 저는 정해졌다고 보는데요. 예. 뭐 물론 확정까지는 아닙니다만 강제 추방. 조금 전에 예. 김경준 씨의 어머니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예. 아마 들어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미국 LA 시간으로 내일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어머니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떻든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소송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고 이것이 뭐 재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실체에 접근하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머릿속에는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경준 씨와 그 가족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정권이 교체돼서 김경준 씨 말 맞다나 자유로운 신분으로 우리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가 진상규명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이 건으로 앞으로 의원님을 인터뷰할 일이 점점 많아질 것 같다는 부연도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범계 법사위 간사였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나라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아니, 요새 나라 걱정할 좀 시간 좀 생겼어요.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유승민 후보가 일단 확정됐으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셨습니까? 아니, 뭐 꼭 그런 거보다도 상당히 이제 후보가 정리되잖아요. 우리 쪽만 정리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10수명에 해당하는 뭐 어떤 당 하나만 들어도 축구단이 될 만한 그런 후보 난립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야구단 9명. 예. 어쨌든 한동안 11명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하여튼 그런데 이제 후보들이 정리되고 최종 한 4명 내지 5명에서 출발할 것 같으니까. 일단 5명에서 출발하겠죠. 네. 예. 그 원내 정당만 따지자면. 네. 물론 뭐 원외 무소속의 또 특이한 후보들이 나중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 그분들은 논외로 하죠. 네. 대동단결 이런 분들도 나오고. 약간 원내에서는 허경영 씨 오랜만에 생각나네. 5분으로 압축될 거니까 네. 좀 싸움이 간단해졌다. 네. 그림이 네. 분명해지고. 자, 근데 좀 전에 저희가 박범계 의원하고 BBK 다른 얘기 하기 전에 BBK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혜훈 의원님도 이 BBK에 매칭이 많은 거 아닙니까? 매칭이 많고 어떻게 보면 최대 피해자 중에 하나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죠. 이 BBK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몇 명 있죠.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아니 뭐 예를 들면 유승민, 이혜훈, 박영선 정도 생각나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라고. 예. 현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역 중에는 한 3명 정도 생각나고. 유일하게 감옥한 사람은 정봉주. 정봉주 의원님은 정말 뭐 몇 년을 해도 모자랄 거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추적한 사건이고. 알고 있어요. 한 5명, 손에 꼽습니다. 한 5명 정도 의원님들은 이 사건에 깊이 인발되어 있다. 저는 제가 그 BBK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알아먹기 맞습니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고 삼성전자 컴퓨터에 반도체 회로보다 더 복잡한 거를 막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는데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 당시 국민들도 못 알아듣는 건 기본이고 기자들 자체가 못 알아먹었어요. 정말 알아듣기 힘든 안 사건이에요. 써줬어요. 맞아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 진행자께서 닥치고 정치라는 거 쓰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책을 보면서 그때 이렇게 쉽게 얘기할 걸. 반도체 회로만큼 제가 이렇게 훌륭합니다.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먹고 그거 안 써줬구나. 너무 그때 억울했어요. 그런 얘기는 계속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근데 그때 이제 피해를 봤다는 것이 BBK의 그 실체를 알아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봤어요. 그럼요. 의원들도. 근데 의원님도 피해를 봤던 게 있죠.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시에 지금 이제 유명해진 분이죠. 그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던 분이 있어요. 유영하라고. 지금 아마 온 국민이 다 알 거려. 며칠 후에 또 이제 검찰에 검찰이 아니죠. 법원이죠, 이제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법원에 오시겠죠. 영장실심사. 그 유영하라는 그분이 당시만 해도 우리 당내에서도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 김경준이라는 분을 그때 당시에는 미국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또 새누리당에 지금 중진 의원, 친박 실세라고 알려진 아주 중진 의원이 있어요. H모 의원. H모 의원. 하고 미국에 가서 이 김경준 씨를 만났나 봐요. 수감된 상태의 김경준 씨를 만나서, 왜냐면 그때 이명박 박근혜 경선이 격렬했기 때문에 그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는 이제 검증이 완전히 키였거든요. 그래서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후보 측이 열심히 팠죠. 열심히 팠고 그때 이제 파견된 겁니다. BBK 사건을. 하여튼 뭐 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에 박 후보가 알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아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이 갔다 왔죠. 한 번이 아니고 다수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2012년에 공천이 막 진행되고 있고 서초갑 공천이 결정되려는 당시에 친박 중진 의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밤중에 내일 검찰이 발표를 할 텐데 모종의 발표에 대해서 반박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제가 무슨 발표인데요? 내일 들어보면 알아. 그러더니 그 다음날 검찰이 발표하는데 기겁을 하는 거는 그때 당시 미국에 가서 김경준을 감옥에 있는 김경준을 만났던 건 이해운이다. 이해운이 접촉을 했다. 이런 취지의 발표를 해요. 제가 확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죠. 반박하지 말라 그런다고 네 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죠. 제가 막 반박을 했지만 뭐 막 여러 언론이 쓰고 그러더라고요. 검찰이 일단 발표했으니까. 검찰의 공식 발표니까. 의원님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했을 거고. 당사자가 하는 말을 잘 안 믿어주더라고요. 그렇죠. 언론이. 더군다나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근데 어쨌든 근데 왜 뒤집었어요? 어때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 공천을 잘랐어요. 그때 이미 짜르기로 했구나. 하여튼 뭐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 기회에 의원님이 그동안 밉보였던 거를 그 기회에 몰아가지고 날려버린 건가요?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나중에 그렇게밖에 봤더니, 의심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봤더니. 근데 이제 저는 유영아라는 사람이 갔다 온 것도 알고 그 H모 의원과 동반했다는 것도 다 알고. 근데 제가 그렇다고 제가 그런 일을 뒤집어 썼다고 사실은 제가 갔어요 하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나는 안 갔어요라는 말만 계속했는데. 그러니 사람들이 너 안 갔다고 하는 말을 믿기 어려워 이러고 잘 안 믿어줬는데. 다들.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유영아라는 분이 본인 입으로 방송에 나가서 그때 사실 이해운이 아니라 나였어 하고 양심 고백을 했어요. 근데 왜 그걸 뒤집어 씌워서 의원님을 공천에서 탈락시켰을까요? 그 이후로. 참 이상하죠? 네, 저는 참 그게 미스터리예요. 그때부터 의원님의 이 방황과 그때부터 사실은 완전히 밀려난 거잖아요. 참 하여튼 저는 이 BBK 사건이 많은 분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의혹의 눈길을 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권력을 잡고 나서 왜 이 사건을 안 처리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당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2007년 경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이게 이제 덮고 넘어간다 그런 의혹이 많았잖아요. 그럼 네. 대통령이 되면 이걸 진실을 규명할 줄 알았는데 근데 오히려 거꾸로 진실을 규명해 주진 않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일로 덮어 씌우기 한다 그런 느낌도 이런 있고. 거 아니었을까요? 이제 이명박 당시 후보가 승리하고 나서 서로 이제 일종의 모종의 딜을 하며 그러면 저쪽에 BBK 저격수였던 이해훈 다음 공천에서 잘라. 오케이. 응? 우리도 사실은 멀리 하려고 했었어. 뭐 이런 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어? 네.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뭐 그런 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그런 가능성 말고는 다른 가능성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때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채 밀려난 거잖아요. 계속해서 10여 년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후보인 홍준표 후보가 당시 이명박 그 캠프에서 대선 본선 때 캠프에서 BBK 디펜스 팀장이었어요. 맞아요. BBK를 방어하고 BBK 문제 없다고. 참 재밌는 인연이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되시면 BBK는 확실히 덮어드리겠네요. 자, BBK는 그렇고 앞으로 이제 얘기할 시간이 많겠죠. 이제 그보다 훨씬 다급한 문제인 유승민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네. 컨벤션 효과를 이제 계속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선뜻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게 이제 이것만 되면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올라간다 하는 게 몇 개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국회 이제 탄핵 결의안이 가결됐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탄핵이 되고 나면 뭐가 되고 나면 근데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후보 확정된 오히려 떨어진 적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올라갈 거다 싶었는데 뭐 구속 영장을 치면 어떻게 된다느니 근데 한 번도 안 움직였거든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면 임계점 같은 걸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길 이제 바라시는 거 아니고요? 임계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퍼센트가 넘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5%다, 10%다. 뭐가 네. 마음에 있으면 10%가 넘은 후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안희정 후보가 낙마하고 나면 그 표가 10% 넘은 후보 중에 누군가 이렇게 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때 10%가 눈에 띄는 사람. 네. 그때 눈에 띄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가는데 10%가 넘지 않은 후보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대선에서는 델런 밀어주자. 예, 굉장히 그런 심리가 강한 것 같아요. 강하죠. 예. 왜냐하면 자기 표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특히 대선에서는 예. 그렇죠. 어렵고 힘들어도 소신을 지키는 이런 국민들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대선에서는 또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자기가 힘들여 찍은 표가 당선이 되는 후보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나마 유사한 후보들 중에 비슷비슷해 보인다면 당선될 만한 후보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절대 당선되지 않는 후보한테 가면 근데 그 표가 모이면 당선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긴 좀 하죠. 어쨌든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보관이 있습니까? 상승률을 견인할. 지금 당장 단일화는 하는 겁니까? 홍준표. 아니요, 단일화에 대해서 단일화는 처음부터 단일화를 꺼내는 그 시점부터 얘기했던 게 네. 원칙과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소위 수구 세력. 탄핵을 가져온 세력, 탄핵에 일조한 세력 안 된다는 거였고 또 탄핵이 끝나고 나니까 지금 탄핵에 불복하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원론을 알겠는데요. 그 세력은 안 된다는 거죠. 원론을 알겠는데 하긴 하는 거죠. 아니요. 근데 이 원칙이 안 지켜지면 안 해야죠. 그럼 예를 들어 홍준표 네. 지금 김진태 의원이 예를 들어 당선이 되면 경선에서 이기고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되면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이고. 어려워지는 것이고 예.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될 게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 본인이 탄핵에 불복하지 않았다라로만 충분한 게 아니라 네, 당이. 홍준표 후보 본인이 당에 남아있는 탄핵 불복 세력 그 3박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삼성동 8박. 삼성동 아니 8박. 이런 분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야죠. 어디 8경은 들어봤어도 삼성동 8박은. 그분들을 정리해라. 정리해야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국가를 정리한다는 건 수준이 뭡니까? 탈당입니까? 당원권 정지입니까? 아니면 어쨌든 납득할 만한 수준. 제명해야죠. 탈당시켜라? 예. 아, 예. 그게 수준이 탈당이었고 그게
유승민 의원 입에서 나오는 워딩입니까? 탈당이라고? 나온 건 아닌데 제 생각하기에. 생각에는 탈당인데 만약에 그게 3분의 2 조건을 의원을 탈당시키거나 제명시키려면 이 총에서 3분의 2의 그 친박이 다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다음 총선에 못 나올 만한 실질적인 조치가 3년간 당원권 정지예요. 3년간 그 정도는 해야죠. 그 정도는 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근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만약에 후보로 확정된다면 어쨌든 당의 네. 후보가 된 순간부터 힘을 가지니까 네. 확실한 당권 아니 그리고 지금 그런 문제는 조치가 있을 수도 있죠. 원래 당원 당규가 기소되면 네. 당원권 정지를 시키는 게 당원 당규거든요. 예. 근데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조차 아무 조치를 안 하는 게 이게 공당으로서는 기능을 안 한다고 봐야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사의 스타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 과감하게 과감한 액션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태극기 표도 좀 얻어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새. 물론이죠. 네, 그러면서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이긴 것 자체가 당의 친박이 정리됐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묘한 논리를 피고 나오면서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그분이 원래 네. 잘 빠져나가긴 하는데 승부도 잘 걸긴 해요. 네. 그래요. 근데 하여튼 뭐 예상치 두고 못하는. 봐야죠.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런 내가 이긴 것 자체가 정리됐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오면 국민 속이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 정도로 어설프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만약에 그렇게 털어냈어요. 네. 가시적으로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최소한 명분은 만들었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그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도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바른정당이 누구랑 손을 잡냐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대표도 본인이 직접 나갈지 안 나갈지 본인 힘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전망되는 상황인데 나가서 이 단일이나 연대 틀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되고 그런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 단일화에 응하는 거잖아요. 응할 가능성이 많죠. 예, 두 분 다. 네. 이때까지 해왔던 말을 볼 때. 그러면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룰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둘만 딱 붙였을 때는 유승민이 여론조사를 하든 뭘 하든 이긴다라고 이제 캠프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판단을 뭐 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원칙이 맞으면 가는 거예요. 승패와 상관없이. 에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요, 정말이에요. 아니 뭐 승패와 상관이. 어떻게 그런 걸 안 따져봅니까? 아니 그거 따지면은 저희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 꼴이 돼 있겠어요? 별로 그런 거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뭐 이렇게 누구 어디에 맡겨보면 금방 나오는 건 다 안 돌려보셨어요? 아이 그거 뭐 해봐서 뭐해요? 돈도 없는데. 해봤구나. 아니요, 안 해봤어요. 네. 유승민 후보는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 한 번 없이 응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해볼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는. 예. 하지만 그냥 내심 그럴 것이다 하는 자신 정도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아니 근데 이제 캠프의 주요 관계자신데. 안 믿으시겠지만 예. 정말 저희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안 해봐요. 그런 거를요? 예. 큰일 날 사람들이네. 이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게 당연하네. 아니, 유승민 후보는,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유승민 후보의 정책이나, 또는 말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합리적인 부분이 물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근데, 합리적이다, 말이 된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약점으로 따지면, 자기 마케팅이 잘 안 된다. 그죠? 근데 굉장히 이제 약하죠. 소위 말하면 이제 정치인들 쇼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런 거를 너무 안 하셔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홍 지사님 그런 건 좀 너무 하시는 편이잖아요. 한쪽은 또 너무 하고 한쪽은 또 너무 안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믹서기에 넣고 좀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픽서기에 넣고 돌렸으면 좋겠다. 이상한 사람이 튀어나오겠죠. 중간치가 좀 홍지사의 나왔으면 단점과 유지사의 유 후보의 단점. 예, 합쳐져가지고 예. 텔레비전 많이 나가는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여하간 정반대 스타일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유불리를 따져보지 않았다 정말로 수치로 가지고. 예, 그거는 뭐 그럼 해봐야 단일화 의미 조건도 없죠.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단일화 조건이 뭐가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 친박 천산. 아니 이렇게 여론조사가 됐든 뭔가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일화 할 때. 룰이야 뭐 당끼리
단일화를 할 때는 네. 당원 몇 프로, 여론 몇 프로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당원이 네. 다르니까. 그렇죠. 이 100% 여론조사밖에는 안 여론조사죠.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지금까지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를 보세요. 그것도 여론조사였어요, 그냥.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따져봐야 의미도 없어요. 여론조사를 할 것이다. 네. 여론조사를 하면 이긴다는 생각을 하시는구나, 캠프에서. 아니, 저희는 뭐 이기고 지고에 목매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무슨 종교단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안 따져봅니까? 따져보셨지. 종교단체도 따져봅니다. 네. 뭐 하여튼 어쨌든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지만 해본 네.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네. 실제 유승민 후보 약점 중에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는 아마도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특히 박근혜 최측근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이 소위 그 실전 선거라고 할까요? 뭐 치열하게 상대랑 싸워서 의원님만 하더라도 서울 지역에서 정말 피터지게 싸워서 그 승리하게 되잖아요. 이기고 지고 하는데 이분 그런 경험이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경선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놀라긴 했어요. 유승민 후보한테. 아니 역시 이제 TK는 TK구나. 왜냐하면 선거를 그렇게 서울 선거하고 다른 선거를 해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점을 보고. 예를 들면 스튜디오 사진이 한 장이 아직 없다든지 본인 프로필 따로 찍은 게 별로 없다. 지금 별로가 아니라 아예 한 장이 없어요. 아니 사선 국회의원인데 선거를 그거부터 찍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것부터 심지어 선거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그건 다 있어요. 당연하죠. 소위 이제 언론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네. 자기 프로필 사진부터 찍고 시작하거든요. 당연히 그거부터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막 이거 찍어보고 저거 찍어보고 아유, 회를 찍고 수백 장씩 하는데 또, 예. 그리고 이제 선거를 4번 나온 국회의원 선거만 4번인데다가 당내 전당대회니 뭐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어떻게 스튜디오 사진이 한 장이 없을까? 누구도 납득 못하는 일이죠. 정말로 없어요? 없어요. 없어갖고 이번에 찍었어요. 본인이 모르고 보좌관들이 알지 않나요? 아니요. 다 찍었죠. 보좌관들 거기 다 있죠. 근데 보좌관들도 없대요? 아니 없어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사진 보세요. 이상한 사진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찍은 게 아니라 네. 다른 잡지에 인터뷰하느라고 찍으면서 그 잡지사가 찍은 사진을 찍힌 사진을 얻어왔구나. 얻어 오기로 했어요. 아직 못 왔어요. 아직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저도 선거를 많이 치러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지역에서 뭐랄까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선거 운동을 해본 적이 없이 네. 그렇죠. 네. 당선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TK 지역은 선거가 다른 지역과는 완전 판이하게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나 봐요. 이제 공천받고 그냥 되는 선거 이런 게 많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얼마나 가깝냐 이걸로 결론 나기도 했었죠. 과거에는. 과거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 네. 그랬는데 이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한 달 정도 거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제를 보시면은 네. 유승민이 달라졌구나. 전부 그 얘기예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완전히 이제 수도권 정치인이 됐어요. 그래요? 네. 좀 치열해졌어요? 치열해지기도 하고 완전히 하나 예를 들어봐 주세요. 구체적인. 그전에는 얘기할 때 네. 대중 유세를 하면서도 네. 꼭 이렇게 토론하듯이 좁은 말씀을 조용조용 하시잖아요. 네. 남경필 후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잘하죠. 선동하고 격발하고 막 이러는데 네 제가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을 설득하려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 근데 어제는 뭐 완전히 표효했다고 해야 돼요. 살짝 이제 본격적인 선거에 대한 살짝 다들 미치기 때문에. 네,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네. 단일화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아니 뭐 만약에 안 되면 그대로 가는 거죠. 완주한다? 네. 예. 완주하려고 나오는 거지. 누구랑 단일화하고 누구 업어주려고 선거에 그렇죠. 나오는 사람 없죠. 국민의당과 먼저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단일화에. 지금 이제 당내에서는 설왕설래 국민의당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오히려. 네, 근데 국민의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고. 모르겠고. 근데 오히려 이제 지금 국민의당에 먼저 손을 내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절대 먼저 손을 내밀 이유가 없다. 국민의당이 응해오면 국민의당 거를 먼저 검토하자 이런 얘기가 많죠. 아예 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바른 정당이야. 왜냐하면 당내 그 네. 자유당에 대한 그 거부 정서. 거기 그다음에,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네. 자유당이 청사 못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에 걱정 아주 많은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뼈 조각이 발견이 됐죠. 이 유실 문제 짚어봐야 하겠는데요. 유해 발굴 권위자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는 미수습자 유해로 추정된다고 했다가 이제 뼈 조각으로 정정이 됐는데, 이제 이 사태를 보면 그 유실 가능성이 해수부에서는 거의 없다고 했는데 말이죠. 예. 그런데 유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글쎄, 그, 배가 넘어갔을 때 그 바닥에 있었던 면이요, 좌현. 네. 그쪽에, 혹시 그쪽에 그, 방지망이 다 설치되어 있었는지, 네. 그걸 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위에는 방지망이 설치된 걸 봤는데, 예. 뉴스에서. 그 밑에 배, 바닥에 있었던 부분. 예. 근데 만일 그쪽 선실, 네. 그쪽 선실 쪽에 그 미수습자가 남아 있었다면은 그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또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실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쪽에 그 바닥에 닿아 있었기 때문에 망을 설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죠? 만약에. 예. 그래서 이제 들어올렸을 때, 예. 그리고 이제 그 반잠수선식으로 거기에 올라갔을 때, 그 계속 물이 빠지면서, 예. 유실됐을 가능성. 근데 그쪽에 사람이, 이제 미수습자가 없었으면 괜찮은데, 그쪽 그렇죠. 사이드에. 만약 있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그 조치를 책임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지금도 그쪽은 그 망이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일 그쪽에 미수습자가 있든 없든 간에 네. 유실물을 막으려면은 그쪽도 막아줘야 되죠. 예. 그게 이제 100여 군데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걱정이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제 그 3년이나 바닷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미수습자는 어떤 상태일 거라고 추정하십니까? 저희가 3일 전에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수습방안을 논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외국에도 이렇게 이제 연구된 예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은, 네. 연구된 예가 있어요. 물속에 이제 사체가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 그런데 보니까, 대개 이제 1년 정도 넘어가면은, 네. 연조직은 다 없어지고, 물론 네. 이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옷을 입었다든지, 또 밀실이 이렇게 막혀 있다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조직은 다 없어지고, 네. 뼈도 이제 다 노출되면서, 관절, 네. 몸에 관절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아하.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36개월 됐는데, 36개월 된 당시 외국의 문헌들 보면은, 그럴 경우 남아있는 뼈는 이제 몇 개가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의 경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더라도, 예. 뼈가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 속에서 이제 물결도 있고 물 흐름도 있으니까, 이게 관절도 풀어졌을 것이고, 뼈가 한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 빠지면은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물고기라든지, 네, 그렇겠죠. 바닷물 속에서 살고 있는 갑각류라든지, 급피동물,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파도도 있고, 염분도 있고, 해류도 흐르고, 이런 종합적인 요인들을 보면, 사람 자체가, 네. 조직이 연조직이 남아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관절도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예, 예,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네, 흩어져 있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것도 이제 해류에서 한 자리가 아니라 흩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해수부의 작업 프로세스를 보면 수색을 하기 전에 소독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색 전에 준비 작업으로 5일, 10일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된다며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 소독은 이제 꼭 해야 되니까요, 그 안에. 근데 그래서 소독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밟고 다닌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네. 바깥에서 안으로 이제 쏴놓든지 그렇게 해서 소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현장이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교란이 돼서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면은 흐트러짐이 심해지겠죠, 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특히, 소독한다 그러면 물줄기도 아주 센 물줄기일 것 같은데 거기에 뼈 조각이 손상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부서지지는 않지만은 이제 흩어지는 거죠. 유실될 수도 바닥 있다. 같은 데 닿았을 때. 그래서 소독을 할 때 이제 배가 옆으로 넘어졌으니까 네.
그쪽 사이드 넘어진 쪽으로 이제 시신들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네. 그러니까 그쪽은 정말 건드리지 않고 예. 나머지 면만 이제 뿌려 된다든지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물줄기가 많이 강해지면 그게 벽을 타고 흘러가서 그 밑에 네. 뻘 같은 게 쌓여 있을 때 예. 이제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굉장히. 소독도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 5일 만에 그 큰 배를 다 소독한다는 게 이게 너무 시간을 짧게 잡은 거 아닌가요? 원래 그 작년에 해수부 계획은 한 달쯤 잡았었어요. 예. 그 소독만. 소독하고 예. 소독하고 안전장치하고 뭐 이런 거 해서 한 달 정도. 예.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빨라졌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계획은 한 달쯤 돼 있는 걸로 봤는데. 한 달 하던 걸 지금 5일 내야 한다고. 그것도 그렇게 지금 이미 배가 나왔으니까 예.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그 안에 어떤 상태인지 그런 소독 같은 거 하기 전에 먼저 선발대가 들어가서 물론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지만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고 네. 그다음에 천천히 차근차근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교수님 생각으로는 애초 계획대로 한 달 이상 잡고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도 상황은 그때는 이제 되게 그 격실이 굉장히 많고 크고 네. 그러기 때문에 그 한 달이란 시간 내에 저 차근차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 자꾸 뉴스에 보니까 뭐 열흘에 한다는 이렇게 짧게 며칠에 한다는 것들이 나와서 네. 이렇게 서두르나 하는 생각이 좀 있네요. 음. 서두르지 말고 예. 유도 좋으니까 천천히 유해한테 그 어떤 손상이 가지 않게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유해 그 발굴 전문가로서 세월호를 이제 세워서 작업을 한다, 뭐 선체를 3등분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사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사건의 실체를 조사하는데 절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은 있는데 이 유해 발굴 차원에서 절단하거나 하는 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안에 지금 그 뻘이 저희가 가정하기를 그 배 안에 뻘이 있을 경우, 예. 뻘이 없을 경우, 예. 뻘이 있어도 뻘이 많이 쌓였을 경우, 조금 쌓였을 경우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만일 그 뻘이 많이 두껍게 있어가지고 그 뻘 안에 유해들이 있다면은 네. 또는 뻘이 얼마 없어 지금 보니까 그 유실되는 데서 뻘이 같이 나온다 그러는데 네네. 물기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 움직이면은 예. 뻘이 움직이게 되죠. 그 안이 그렇겠죠. 예. 움직이면은 그 유해들이 같이 이제 흩어진다든지 다른 유해하고 섞인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먼저 수색대 중에 선발대가 들어가서 네. 그 어린아이 그 유해 미수습자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그 위치를 가서 먼저 보고 예. 그렇게 세워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세워도 되고 예. 만일 세우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섞인다든지 흩어지겠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세워서는 안 되죠. 아하. 그러니까 먼저 조사를 해봐야 되죠. 작업 순서가 틀렸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예. 예. 지금은 이제 일단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자르고 그리고 소독을 5일 만에 빨리 하고 이런 식의 신속한 일정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보고 예. 그리고 유해의 위치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세워서는 그 유해가 흩어진다든가 이게 보존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한 다음에 그리고 오랜 시간을 가지고 소독을 해야 하고 뭐 선체 절단도 사실은 절단하는 부위에 유해가 있다면 그 유해도 같이 절단되는 거니까요, 완전히. 그렇죠. 예. 예. 그거는 게다가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마도 뭘로 절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강력한 힘으로 절단할 텐데 그럼 유해도 박살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렇죠. 이제 예. 박살이 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진동에 예. 것들이 뭐 이렇게 서로 모이기도 하고 막 하여튼 그 방법은 일단은 먼저 선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선조사가 먼저. 자, 그러면 오랜 시간 이런 발굴 작업을 해 오셨던 분으로서, 물론 이런 똑같은 환경은 아니겠지만은, 유해 발굴을 하는 게 얼마나 정교하게 해야 되는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지, 요런 일반론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저희가 유해 발굴 같은 거, 이제 민간인 희생자들 뭐 60년 전, 70년 전 거 할 때, 예. 마찬가지고, 이제 유해 발굴, 감식, 봉안이라는 게 순서가 있죠. 매 순서마다. 예. 근데 매 순서마다 아주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
복잡으로 막 베낀다든지 거기다 어떤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은 그 유해가 손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유해가 나올 수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에서부터는 전부 다 수작업입니다. 손으로. 예. 손으로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붓으로 털어가면서 유해를 그래도 유해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흡손 같은 걸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스친다든지 그러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의 문화재 발굴보다 더 정교하게 해야 할 그런 작업들이죠. 그런데 세월호 같은 경우는 그 유족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수습하는 과정에서 유해가 손상을 입는다든지 또 다른 상처죠. 예, 그런 유족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주고 또 엄청난 그 파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정말 그 문화재 발굴보다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그 훈련받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사람 뼈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됩니까?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 대학에서 훈련받은 체질인류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사람 뼈 대학을 훈련받은 사람들, 예. 또 유해 발굴 현장에서 실제 해본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같이 작업을 해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 현장을 이렇게 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왜냐하면 이제 그 수습대원이 들어가는데 그 일반인 그 용역회사가 들어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은 그 뼈에 대한 그 이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무심결에 손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훈련받은 전문가 내지 또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서 현장을 이렇게 통제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게 정말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현장을 최대한 보존해야 되고 어설프게 뭐 세운다, 절단한다, 뭐 5일 만에 다 끝낸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저희가 3년을 기다려 왔는데 예. 조금만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였습니다. 트럼프 케어 이게 불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 그리고 지지율 최저치. 예. 미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트럼프 당선 초기부터 농담처럼 탄핵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해왔는데 네. 심상치 않아요, 그죠? 뭐 좀 안 좋게 돌아가는 건 사실이죠. 근데 뭐 지금 또 탄핵 얘기는 아직 그래도 시기상조고 물론 이제 지지율은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지지율이 30%인 적이 있나요?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어저께 나온 갤럽 조사에 의하니까 36% 지금 최저치더라고요. 그 동안에서. 근데 뭐 30%대는 사실은 정권 중반에도 사실 나오기 힘든 정권 수치예요. 말기에 간신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야 뭐 훨씬 이제 뛰어넘었고 2012년 이제 중간 선거 그때 이제 재선할 때도 그때 그래도 40%가 넘었거든요. 대부분은 그 정도 나오는데 36%면은 그 역대 정권에서 보기 상당히 힘든 그런 수치죠. 그러니까요. 그걸 근데 정권 초기에 초기에 숫자를 찍고 있으니까요. 예. 말기에도 잘 나오기 힘든 건데 자 근데 트럼프 지지율이 30% 이례적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게다가 또 오바마 케어를 박살내겠다는 게 구호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취임하자마자 딱 가갖고 맨 첫 번째로 했던 행정명령이 오바마 케어 철폐할 테니까 준비하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상정도 되지 못하고 사실은 이제 그냥 끝낸 거잖아요. 일단 오바마 케어가 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뭐 한마디로 모든 이제 국민들이 다 이제 그 건강보험을 사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의무보험, 그렇죠. 의무건강보험처럼 전 국민이 가입하는 오바마 대통령,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진보 진영은 이거 엄청나게 원했었죠, 오랫동안. 그렇죠. 뭐 미국의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워낙 비싸고 일단은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일을 가져야지 좀 괜찮은 직장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 직장 그 주인이 그러니까 사장이 이렇게 준다든지 뭐 건강보험을 커버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무슨 맹장 수술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간다느니 뭐 이런 얘기.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저도 예전에 그 한번 놀러 갔다가 그때 이제 졸업하고 그리고서는 한국 잠깐 왔다가 놀러 갔었거든요. 그래서는 스키장을 이제 친구들이랑 갔는데 다리를 다쳤어요. 그때 그래서 의무실에 가갖고 잠깐 의사가 만졌는데 한 300불인가 400불 거면 또 한 4, 50만 원 돈이 나온 거예요. 잠깐. 우리나라로 치면
한 5천 원 정도 나왔을 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뭐 그리고 같이 유학생 부부들 중에서 뭐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제왕절개 수술한다. 네. 물론 이제 그건 학생 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만은 그냥 돈을 내야 되면은 뭐 몇 천만 원 내야 되고 뭐 이랬어요. 몇 천만 원이요. 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의료보험이 그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 네. 중에 하나라서 그걸 국민의료보험으로 바꾸려고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오바마가 그걸 일부 이루었죠. 일부 이뤘죠. 근데 네. 그 중에서는 공화당이랑 이제 보수 측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던 부분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이제 돈을 내고 오바마는 보험을 사야 되는 거죠. 네. 정부의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사야 되고 그리고 다 이제 뭐 사업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험을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맨데토리 커버리지라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없애겠다고 이번에 네. 들어갔었던 거고. 그리고 강제로 모든 국민이 사실 우리 의료보험 강제보험이거든요. 그렇죠. 전 국민이 의무 가입하게 되는 네. 거죠. 그것처럼 만들고 싶어서 의무 가입을 만들어 놨는데 의무를 없애버리면 국민의료보험이 더 이상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만들려고 트럼프가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보조금을 주던 거였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세금 뭐 공제 혜택으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완전히 다 철폐는 아니고 뭐 오바마 케어에서 뭐 아이들이 26살 될 때까지는 부모님 하에서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뭐 유지를 하기로 게 있었는데 뭐 좀 바꾼 거죠. 약간. 네. 그래서 전 국민 강제 의무 조항 뭐 이런 걸 없애버렸다. 예. 그래서 근데 사보험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됐는데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안 된 게 뭐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안 된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 지금 공화당이 상원을 다 잡고 있어요. 네. 다수당이잖아요. 다수당이죠. 네. 그런데 이게 상원에서는 뭐 올 때부터 안 될 거란 얘기를 했었어요. 뭐 DOA 해서 Death on Arrival 뭐 오자마자 이건 안 된다. 이미 상원이 한 12명이 이제 공화당에서 안 하겠다. 어라이벌 하는 순간 죽는다는 거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하원에서는 그래도 통과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 축에서 반대는 이제 약간 그 중도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가 약간 경합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이제 불안한 눈치를 거죠. 보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어떡하나. 근데 이제 반대로 아주 극우 성향을 가진 프리덤 커커스라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 의원들은 이게 뭐 하는 거냐, 오바마 케어랑 이게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더 완전히 강하게 없애고, 없애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다 없애고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막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둘을 이제 설득을 못한 거죠. 그래서 숫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상정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관뒀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 대통령의 첫 일성도 오바마 케어를 없앤다는 거였고, 네. 그리고 공화당이 하원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공화당이 대통령이 탄생하고 첫 번째로 낸 법안인데 네. 이게 공화당에 의해서 거부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발발이 안 먹힌다는 거죠. 안 지금. 먹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급하게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새로 법안을 만드는 거라 훨씬 더 시간이 걸리지만 7월에 법안을 마련을 해갖고 계속 뭐 협상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원을 통과한 게 11월이었어요, 2009년. 네, 5개월 걸려서. 예, 그리고서는 이제 12월에 상원 통과해서 이렇게 마련이 된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하원에서 민주당이 244명인가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435명 중에서 한 5표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통과될 때. 간신히 통과됐다. 예, 그래서 굉장히 설득 과정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이게 미국은 왜 전통적으로 좋은 사보험 시장이 막강하니까요. 막강하죠. 예. 예. 사보험 회사들이 로비를 엄청나게 했었죠, 그때. 로비를 엄청나게 한 데다가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게 그 이제 오바마 케어 안에 예를 들면 낙태 수술을 한다든지 뭐 예. 이런 거를 이렇게 도와주는 플랜드 패런트후드라고 있어요. 그런 이제 예. 기관에 돈을 좀 주고 서브시디, 그러니까는 정부 보조금을 주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 설득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 이거는 뭐 법안 준비한다고 딱 내놓고서는 한 20일도 안 됐을 거예요. 트럼프는 원래 밀어붙이니까요. 그렇죠. 예. 밀어붙이다가 이제 된통 당해서 또다시 지지율이 떨어졌고 그러자 공화당 내에서 이러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같이 죽는다고 탄핵하자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게 이제 뭐 뒷얘기는 좀 있어요. 뭔가 하나 터졌으면 차라리 뭐 이런 걸 바라는데. 공화당 내에서. 예, 그냥 뭐 이런 와중에는 뭐 하나 큰 게 러시아에서 터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공화당 내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탄핵이 되려면은 두 가지가 요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은 탄핵 안 시키면 내가 죽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회의원 당사자들. 예, 자기 의석이 날아갈 판이다 이렇게 됐고 하나는 아주 훌륭한 대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 대체제는 마련이 돼 있거든요. 지금 마이크 펜스는 뭐 굉장히 지금 부통령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예, 부통령도 사실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말이 잘 안 통한다, 뭐랄까요, 좀.
아우, 깝깝하죠. 한참 보수적인데 트럼프하고 보수적이죠. 비교하니까 훌륭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아주 그냥 정통적인 그냥 보수가 딱 된 거죠. 그러니까요. 예. 훌륭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근데 지금 말한 러시아 스캔들이 점점 네. 커지고 있잖아요. 뭐 계속 왜 나올 자꾸 것 같아요, 이건. 트럼프가 탄핵되기를 바라는. 아니, 탄핵에 뭐- 한번 맛을 들여서 자꾸 다른 나라로 탄핵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농담처럼 시작했는데 그런 뉴스 계속 나오니까요. 지금 계속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이 제임스 코미 FBI 국장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나는 조직에 충성한 사람이다. 윤석열 검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네. 이 사람이 2013년에 지금 임명이 됐거든요. 네. 임기가 10년이에요. 트럼프보다 오래 가요. 네. 그러니까 4년 임기만 이제 채웠다라고 봤을 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FBI 국장이 그래요. 예, 스타일. FBI 국장이 그때 이메일 이제 재수사한다고 바로 네. 일주일인가 열흘 전에 이제 대선 전에 힐러리 그때 이메일을 조사해서 힐러리한테 큰 타격을 줬던 네, 사람인데 그래서 민주당이 공적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조력자가 돼서 약간 공화당이 좀, 공적이 됐어요 지금은. 애매한 공화당이 공적인지 아니면은 뭐 협조자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FBI 국장이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연계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그렇죠. 러시아가 이제 해킹을 했고 이게 그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개입을 했다. 그래서 네. 끝까지 밝혀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죠. 상원 정황 상원에 이상이 있다거나 하는 멘트 나왔잖아요. 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FBI에서 보통은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제 말은 누가 말했더라? 그 정황 이상이 있다. 네. 좀 구체적인 게 있다라고 말. 구체적인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있다고 했죠. 근데 거기 같이 나왔던 마이클 로저스 그 사람이. NSA 예. 국장이 이제 그렇게 네. 얘기를 했고. 근데 FBI 말고 NSA 국장. 예. 우리로 치면 국정원 정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는 NSA 같은 경우는 주로 해외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예. 감청, 도청 뭐 여러 가지 또 예. 이제 전자 뭐 인터넷 국정원 해외 파트 정도 될까요? 그렇죠. 해외 예. 파트죠. 그래서 아주 막대하고 제가 알기로는 규모는 제일 커요. 예. 규모는 제일 크고 그 왜 우리 잘 알고 있는 스노든 그 네, 네, 거기에 네.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 아마 러시아를 도감청을 하다가 걸린 게 아닌가.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FBI가 나와서 조사 중이라 국내 일이니까. 예. 근데 조사 그걸 중이라 이제 했고 NSA가 수집한 정보를 FBI한테 전달을 해줬고 전달했는데 그래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NSCS는 정황 이상이 있다. 예. 네. 뭐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구체적인 게 터지면 네. 이거는 미국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이걸 인지를 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을 했고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좀 거가 밝혀져요. 잡아내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게 이제 어렵죠. 네. 다 부인하면 그만이니까. 또 하나의 폭탄이 최순실과 오버랩 때는 가족이 갑자기 너무 많이 등장할 네. 뿐만 아니라 너무 실권을 쥐고 아무런 직책 없이 이방카는 이번에 방 얻었다 그러던데요. 백악관에 하나. 근데 직책은 없잖아요. 직책은 없죠. 직책은 딸이잖아요, 딸. 그냥 딸. 그게 직책인 거죠. 그러니까 네. 딸인데 공식적인 직책이 없는데 공식적으로 방을 줬다. 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무슨 경제인 협회 뭐 이런 거 막 따라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주관도 하고 참석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미국 그 공직사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익 충돌 회피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제 방송에서 제 물건을 팔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아주 쉽게는. 근데 이제 공직사회는 더 한 거죠. 자기가 그렇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자기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쉽게 네. 얘기하면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막강하니까. 근데 그런 냄새가 점점점 나지 않습니까? 많이 나죠. 그리고 많이 나죠. 예, 트럼프 아들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 사업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는 보통 이제 백지 신탁을 해요. 그런 네.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뭐 재산을. 부시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다 백지 신탁을 하는데 이용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가 그냥 거기서 손 떼고 아들들이 알아서 할 거야. 뭐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의외로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문제를 아직 안 삼고 있더라고요.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쌓아놓고는 있을 거예요. 민주당에서 수집은 여러모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아직은 이제 터트릴 만한 시기는 아닌 건지. 벌써 뭐 특보 같은 사람들이 딸 물건 사라고 백악관에서 캘리안 코네이.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는데 그냥 모르고 한 거예요. 개념 없이. 그러니까 예. 그게 문제가 될 거라는 예. 생각조차를 안 하는 그렇죠. 집단인 거예요. 예. 아니 뭐 딸이 비즈니스 하는데 나는 대통령의 딸이 비즈니스 하는데 내가 대통령의 특보로서 그 물건 좋다고 백악관에서 인터뷰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 정도 인식이 약간 농담처럼 그때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 빌딩에 가서도 저기 미팅을 하지 않았나요? 자기 빌딩에서도 미팅을 하고 자꾸 이제 누구를 그 마랄라고라고 그 네.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 리조트에 부르잖아요. 뭐 아베도 데리고 가고 뭐 근데 자기 거야, 자기 거. 자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 돈을 안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러긴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일종의 프로모션이에요, 그것도. 아니 뭐. 일종이 아니라 명백한 프로모션이죠. 그렇죠. 명백한. 그렇죠. 아니, 국빈을 불러가지고 네. 자기 회사가 운영하는 리조트에 가가지고 네. 멀쩡한 대통령 별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캠 데이비스도 있고 뭐 보통 아는데. 그런 데 가는데 네. 자기 마음이 호텔로 편한가 가는 봐요, 거. 거기 가면. 그냥 해주면서. 자기 호텔에 가는 거 이게 장사거든요, 장사. 그쵸. 예. 그런 장사를 대놓고 하고 있고 이게 충분히 쌓이면 이제 터지는 거죠. 뭐, 그렇게 가랑비에 이제 뭐 젓듯이 정말 네. 젓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몇 년 내에 탄핵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탄핵기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 탄핵의 제도를 잠깐 설명하고 또 마무리하죠. 오늘. 일단 하원에서 반 이상이 이제 탄핵 소추를 해요. 그리고 네. 일단 상원에 근데 공화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죠. 네. 그걸 통과하기 어렵고. 그걸 어렵죠. 일단 네. 뭐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뭐. 근데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에 분명히 다수당이 새누리당이었어요. 근데 통과됐잖아요. 뭐 자기들이 살려니까 통과시킨 거죠. 그러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공화당의 개별 의원들이 트럼프를 따라가다는 자기가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겠다. 그렇죠. 네. 이런 조건이 하나 있고. 그리고서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면은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목 심타금하겠네. 상원을 넘어가게 되면 3분의 2 이상의 상원 의원들이 예. 찬성을 해줘야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끝나죠, 근데. 거기서 끝나죠. 미국은 헌법재판소 연방대법원 안 그런 거. 가요. 그러니까 상원의 의원들이 일종의 재판관 같은 역할을 해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연방재판소,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의 대법원장이 주관을 하면서 네. 거기서 3분의 2가 넘으면 끝나는데 아직은 미국 역사상 탄핵된 대통령은 없어요. 미국에서는 탄핵 될 것 같으면 관뒀죠. 관뒀죠. 통과가 안 되든지 예. 상원에서. 그럼 이제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건데 트럼프는 그건 없잖아요. 뭐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징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 이런 지출이라면 우리 다음 정부가 트럼프를 상대할 때도 이런 거 고려해서 상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트럼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예. 보고. 뭐 지금 뭐 대북 정책도 나온 게 없고 뭐 예. 틸러슨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옛날 아무 오바마 얘기도 하는 게 정책이랑 없어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밥도 안 먹고. 그거 하나만 해볼게요. 밥도 안 먹고 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전문가 보기에. 그냥 별로 의미 없다, 뭐 이런 거죠. 윤명세 장관 뭐 2달 후면은 뭐 관리실 거고, 아마도. 그러니까 뭐. 의미 없다. 굳이 피곤한데 그냥 뭐. 피곤해. 가자. 밥까지 뭘 먹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듯이 그 사람들도 이렇게 외국 사절단이라든지 이렇게 만나고 밥 먹는 거 참 힘들거든, 피곤하고. 네. 예, 그냥 그냥 간 거죠. 굳이 뭐. 예. 예. 우리 외국에서는 10번 이상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그 소리가 들으셨단 말이에요. 예. 네.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 10번,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10번, 비공식적으로 5번 정도 요청했는데. 예. 거절당했다고. 예. 그리고선 딴 얘기하고 막. 예. 치욕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윤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난주에 홈런을 치셨어요? 네. 과학하고 앉아있네.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제 납작한 지구설. 네. 납작한 지구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자, 그 이후에 혹시 연속입니까? 아니면 이 시리즈로 나가는 겁니까? 네, 오늘 그래서 반응이 많았다고 해서 친절한 AS를 좀 해드리려고요. 그래요? 네. 일단 반응이 많았다는 것 중에 플래더스 이론을 옹호하거나 네. 그런 분들이 꽤 많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국내에도 네. 진지하게 이 플래너스, 그러니까 평면 지구설에 네. 대해 옹호론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걸 일부러 더 웃기라고 진지한 척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옹호론자가 있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고 해서 한 번 다시 얘기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만 타도 이게 멀리 보면 구름 없는 날은 보이죠. 휘어져 보이거든요, 둥글게. 네, 그렇지. 비행기를 뭐 안 타신 분도 있을 수 그럴 수도 있긴 있으니까. 합니다만은. 일단 한 가지 뉴스를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 온일 박사님 있지 않습니까? 기노를 교육학 박사. 네. 이분이 자기는 농담한 거라고 말을 뒤집으셨어요. 방송 나와서. 주변에서 격렬한 반응이 있었구나. 본인은 물론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농담한 건데 이 바보 같은 뭐 이러면서. 처음에 굉장히 진지하게 했다면서요, 얘기를. 예, 그런 것 같았는데, 방송에 나와서 뒤집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짧은 시간 내에 격렬한 반응이 있었나 보네. 얼마나 많은 욕을 아니면 누가 먹었겠습니까? 강제로 비행기 태워가지고 보여줬거나 이 정도 되면은 개인 비행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타고 갔다거나 아니네 그러면서 그래서 이 플랫어스 쪽에서는 좋다 말았죠. 여기 홈페이지에 막 크게 실렸었거든요. 업계에서 드디어 샤키로닐이 샤크가 우리 편이 됐다 하다가 좋다 말은 상황이 됐고요. 이런 반전이 일주일을 새에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이 평면 지구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는 뭐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준비하셨다고 해서. 그래요? 우리 컷으로? 네. 제작진이 그렇게 부지런하지가 않은데. But I don't have much patience for anyone who denies that this challenge is real. We don't have time for a meeting of the Flat Earth Society. 플랫어스 소사이어티. 예. 왜 구체적으로 플랫어스 소사이어티를 꼭 집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맥락이 있습니다. 앞뒤의 맥락이 뭐죠? 네, 이게 보면은 플랫어스 소사이어티 사람들은 오히려 이거 봐라. 오바마가 언급할 정도로 우리가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앞에 이가 뭐냐면요. 기후 변화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자기는 얘기할 시간이 없다고 한 다음에 기후 변화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평면 지구론자에 빗댄 거예요. 그렇구나. 네. 기후 변화라고 하는 명백한 지금 지구의 위기, 그렇죠.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안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한 거를 믿는 것처럼 똑같다. 과학적인 지식이 모자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 플랫어스 그 평면 지구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반박을 할 정도로 우리가 강력하다. 그것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 오바마가. 그러니까 이런 바보들 이런 얘기인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는 안타깝네요.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관련해서 좀 이제 말씀을 제가 과학적 사고에 대해서 약간 드릴게요. 관련해서 우리 모든 게 다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다른 것이 있을 뿐 틀린 것은 없다. 요즘 그 트럼프 캠프 그 참모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항상. 네, 올터너티브 팩트리 그런 얘기들. 근데 틀린 것도 있거든요. 있죠. 명백하게 옳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최대한 명백하게 밝혀내는 게 과학의 역할이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된장과 대변을 앞에 두고 있다고 가정하죠. 똥이란 말 쓰면 안 되죠? 된장과 대변. 똥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하면서 똥이란 말을 썼잖아요. 된장과 대변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게 꼭 실제로 내가 맛을 봐야만 어느 게 된장이고 어느 게 대변인지 아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감기로 코가 막혔다든가 시력이 안 좋다든가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눌러보고 좀 이렇게 다른 간접적인 방식으로 여러 오감을 이용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옆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일부 소수 사람들이 이 대변을 된장이라고 강변한다고 해서 시력이 아주 안 좋고 코도 막혔고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하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수자의 의견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건 어불성설인 거죠. 똥은 똥이니까. 그렇잖아요. 소수자가 주장한다고 다 존중해야 되는 건 아니다. 팩트란 건 존재하니까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납작지구설 이런 거는 소수자의 의견으로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죠. 아니다. 아닌 거죠. 이건 너무 명백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똥이라고 계속 알려줘야 된다. 의무감을 느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인류애죠, 인류애. 인류애입니다, 물론.
음모론적인 사고에 대해서 한마디를 드릴게요. 네. 제가 원래 음모론 전문가였잖아요. 아는 사람 다 압니다. 과학하기 전에는. 네. 네. 음모론에. 외계인은 존재하는가. 네. 예, 뭐 그런 류의 얘기들. 예.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여러분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던져볼게요. 미국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네. 존재한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존재하죠. 예.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미국에 안 가보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있겠죠. 그럼 아닌 분들은 자기가 미국에 안 가봤는데 미국이 존재한다고 어떻게 확신해요? 뭐 TV로도 보고 다른 사람 의견도 듣고. 바로 그겁니다. 네. 근데 미국이라고 우리가 보는 영상은 다 갔다 온 조작일 사람, 수도 있고요. 갔다 온 사람 얘기도 듣고. 미국인이라고 만나는 사람 다 거짓말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갔다 온 사람들도 다 거짓말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제가 미국에 갔다 한들 우리가 간 곳이 미국으로 가장한 다른 지역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존재한다고 믿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유리한 어떤 숨은 세력의 조작일 수 있다. 소위 이제 음모론이 탄생해 가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네. 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음모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거하고 생각해 보시면 지구 평면은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많은. 너는 속고 있는 거야. 네. 미국은 가상일 뿐이야. 그렇죠. 지구는 평평할 미국 뿐이야. 가본 적 있어? 없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죠. 거짓말하는 줄 어떻게 알아? 다 주워 들은 얘기고 네. 네가 본 영상은 다 조작이고 네. 그렇게 얘기하면 프리메이슨이 다 조작한 네.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럼 그런가? 하게 된다고요. 순간적으로. 네. 여기에 넘어가면 음모론자가 되고 네. 여기에 넘어가면 지구 평면론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자기가 직접 가보거나 확인하거나 네. 명백하게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신용해야 되는 거죠. 이 합리적 의심과 음모의 경계는 거기서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이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동원 가능한 물리적인 과학적인 방법을 다 써봤느냐. 네. 근데 여기서 거꾸로 합리적 의심을 음모로 몰아가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네. 예. 이 경계들이 있는데 그 경계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지구가 둥글다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증거가 있는데 지난번에 몇 개 얘기를 드렸지만 아주 현대적인 증거로는 인공위성 있잖아요. 예. GPS 내비게이션 우리 맨날 쓰고 있거든요. 예. 인공위성이라는 것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를 돌 수 있는 것이지 예. 지구가 평평하다면 떠 있을 수조차 인공위성 없고요. 자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없는 거죠. 그분들에게는 무슨 소리냐? 거기 가만 떠 있는 뿐이다. 풍선 몰라? 가만히 띄워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국 의심하는 거랑 똑같은 식의 예. 방식의 모든 걸 의심하는. 뭐든지 반박 가능합니다. 네. 사실은. 예. 그리고 저 북반구 남반구에서 별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네. 그건 각도가 다르기 때문인데 네. 평평하면은 그렇게 다르게 보일 수가 없죠. 무슨 소리야? 그 위에 별하고 이 위에 별이 각각 다른 별들이야. 이럴 수도 다른 있죠. 걸 붙여놓은 거죠. 은박지로. 예, 게벨스, 독일의 나치 네네. 선동상 게벨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 말이나 한 문장만 주면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고.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게 아버지를 사랑한다. 네네. 그랬는데 뭐 아버지만 사랑해? 그래? 그럼 국가를 사랑 안 한단 말이네? 반역자네? 네. 보내버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만들 수 있죠.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음모론자로 뒤집어 씌울 수도 있고 사실인 걸 음모론으로 뒤집어 쓸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플랫 어스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네.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면 동그래요. 똥이에요, 똥. 네. 동글동글합니다. 저는 샤킨 오닐이 그랬다고 하길래 아니 공을 갖고 노는 종목이 있으면서 그것도 제일 큰 공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네. 이 둥근 걸 부인하나 그랬는데 네. 농담이라고 했는데 빠져나왔군요. 그래서 평면 지구 이론에 대치되는 구형 지구 이론이 아니고 그냥 지구는 이론이 가설이 아니고요. 네. 동글동글해요. 예, 지구는 그냥 둥근 것입니다. 동글동글합니다. 예, 올터너티브 팩트 아니고요. 네. 이거를 전제로 받아들이고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그 위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게 과학이 가는 국내에 길이거든요. 이 플랫어스 신봉론자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잘 모르겠지만 반응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해서 적어도 뭐 수백 명 이상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수백 명. 아니 외계인이 꼭 우리 지구인들 사이에 지금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니까요. 차라리 그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플레어스는 말이죠.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벌써 대략 한 600~700년 전에 끝난 논쟁이에요.
예, 매일같이 그리고 끝난 논쟁입니다. 예. 네. 근데 아직도 혹시 플레더스를 믿고 계시는 분들이 국내에 계시다면, 네. 네. 이거는 아닙니다. 소수자 인권하고 상관없는 네, 거고요. 상관없습니다. 네, 전혀 상관없는 거고, 소수자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도 전혀 상관없는 거고. 전혀 그건 상관없습니다. 인권에 관한 거고요. 이거는 진흙에 관한 거에 가까운 거예요. 거의. 자, 플레더스 저희가 반응이 꽤 있고 인터넷에도 좀 있더라고요. 네네. 네,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번에는 과학 인류의 네. 인류의 과학을 실천하신 원정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호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